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2조 원 갑질을 휘두르던 미국이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인질 삼아 한국의 석유를 비싸게 팔아 넘기려던 미국, 동맹국에게 폭리를 취하려는 모습에 세계는 경악했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원유 독점 공급을 선언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한러 연합에 미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고 한국을 놓칠 수 없던 미국은 결국 고개를 숙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전 NATO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 무릎을 꿇었어요. 2조 원짜리 전차가 증발하고 유럽의 난방이 끊기고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참사가 가능했을까요? 그 참극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갤러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 동맹전략 및 유럽방산 총괄수석이었습니다. 20년간 달러 하나로 아시아를 길들여온 전문가였죠.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 선수금 줄을 끊으면 석 달 안에 백기를 들 거라고 맹신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브뤼셀 NATO 작전 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 번졌어요. 12명의 외교관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 명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 눈은 테이블 맞은편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국인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곽철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수출통제심사국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죠. 나이는 61, 손잡이가 달아빠진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긴장도,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K전차 2차 선수금 전면 지급 보류. 이 한 장이면 충분했어요. 곽철우의 면전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죠. 자본주의 세계에선 2조 원을 쥔 쪽이 언제나 목줄을 쥐는 법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만년필 뒷부분으로 마호가니 책상을 딱 쳤어요. 2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이 소리가 나면 상대는 움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관료들은 특히 더 그랬어요. IMF 시절의 한국 재무관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던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금반지를 모아 바치던 국민들의 줄이 TV 화면에 끝없이 이어지던 그 시절이었죠. 벽난로 앞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던 헨릭 라르센 총장이 빈티지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백한 피부 위로 벽난로 불빛이 일렁거렸어요. 라르센 총장은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속삭이듯 말하는 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곽철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배럴당 40달러짜리 에너지 계약도 있었죠. 러시아산이라면서요. 그것도 백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손은 절대 더럽히지 않았죠. 악역은 저한테 하다라고 자기는 와인이나 마시며 결과만 받아먹는 위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와 라르센 총장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돈줄과 에너지를 동시에 조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옆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 릭 가르니에 사령관이었어요. NATO 연합군 군수사령관, 프랑스 육군 중장, 브뤼셀에서 유일하게 흙먼지 묻은 전투화를 싣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니에 사령관이 구겨진 태블릿 PC를 허공에 들어 보이며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갤러거 수석, 지금 최전방 무기고가 텅 비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폴란드 접경 지역 디터 클라인 사단장이 전차 수리 부품이 없어서 라인을 세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판입니다. 저는 만년필로 책상을 한 번 더 쳤습니다. 딱! 가르니에 사령관의 말이 끊겼어요. 전장의 현실 따위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지 진흙탕을 기는 군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가르니에 사령관이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라르센 총장이 와인잔 너머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브뤼셀에서 라르센 총장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커리어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손목에 금빛 롤렉스를 톡톡 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곽철우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0분이라고 계산했죠.
2조 원의 선수금이 막힌 상태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동성은 바닥을 칠 게 뻔했으니까요. 곧 전화기를 붙잡고 본국에 SOS를 치겠죠.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IMF 때와 똑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져 있던 서류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곽철우가 허리를 굽혀 종이를 한 장씩 줍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요. 주운 서류의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더니 손바닥으로 먼지를 탁탁 털어냈어요. 표정은 여전히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아시아 관료들을 상대해왔지만 2조 원짜리 모욕을 당하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인간은 처음이었어요. 곽철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왼쪽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금빛 롤렉스가 아니었어요. 손잡이가 다른 가방만큼이나 세월의 때가 묻은 묵직한 오메가 다이버 시계였습니다. 기계식이었죠. 초침이 째깍째깍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곽철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거기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글씨였어요. 날짜, 시각, 분 단위. 저는 목을 빼고 화면을 봤습니다. NATO의 선수금 미납 사실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옆칸에는 연 15%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이건 읍소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은 더더욱 아니었죠. 저 한국인은 지금 이 순간을 증거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계약 위반 시점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곽철우가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서류를 낡은 가방에 넣고 잠금 장치를 찰칵 잠갔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협상도, 읍소도 없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곽철우가 잠깐 멈췄어요. 고개를 반쯤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늘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도축장에 들어온 소의 번호표를 확인하는 검수관의 눈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한 줄기 흘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곽철우가 사라졌어요. 회의실에 라르센 총장의 와인 향만 남았습니다. 저는 롤렉스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초침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소리가 승리의 카운트다운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것을 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무시했어요. 2조 원을 쥔 쪽이 지는 게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NATO의 반격은 빨랐습니다. 곽철우가 회의실을 나간 지 채 6시간도 지나지 않아 브뤼셀 본부에서 전례 없는 조치가 내려졌어요. 방산 선수금 결제 전산망 완전 동결.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해 버린 겁니다. 라르센 총장의 서명이 찍힌 긴급 행정 명령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거였어요. 공장 운영비, 원자재 대금, 인건비, 현금이 돌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흘을 못 버팁니다. 2조 원이라는 산소호스를 뽑아버렸으니 한국은 질식할 수밖에 없었죠. 라르센 총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전을 지시했어요. 유럽 주요 통신사 3곳에 동시에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한국 방산, NATO 공급망에서 퇴출 임박. 로이터와 AFP가 거의 동시에 속보를 쳤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한국 전차 공장의 사진이 깔렸습니다. 제목 옆에 신뢰 상실이라는 단어가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금융 봉쇄에 여론 봉쇄까지. 한국의 방산 주가는 폭락할 게 뻔했고 주가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이 빠지고 투자자가 빠지면 공장이 멈춥니다. 도미노였어요. 저는 이 구조를 20년간 써먹어 왔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어요. 브뤼셀 외곽의 로열 워털로 골프 클럽이었습니다. 4월에 한파가 유럽을 덮치고 있었지만 실내 연습장은 따뜻했어요. 드라이버를 휘두르며 서울발 항복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반나절이면 올 거라고 봤어요. 길어야 하루. 캐디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로이터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관련주 동향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폭락 수치를 확인하려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가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치솟고 있었어요. 개장 30분 만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기사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중동 국부펀드 3곳이 동시에 한국 방산주를 대량 매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부다비, 쿠웨이트, 카타르, NATO가 퇴출이라는 단어를 흘린 바로 그 순간 중동의 자본이 빈틈을 노려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서방이 한국을 버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중동은 그걸 한국 방산을 독점할 천재 1호의 기회로 잃어버렸어요. 손에 쥔 드라이버가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주가는 단기 반등일 뿐이라고, 실물 경제와 상관없는 투기 세력의 장난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창원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곽철우가 방위사업청 벙커에 철문을 닫아 걸었어요. 벙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3층, 외부 통신이 차단된 보안 회의실이었죠. 곽철우가 실무진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에 단 2줄이 떠올랐어요. 첫째, 감정적 대응 전면 금지. 둘째, 모든 언론 접촉 즉시 중단. 곽철우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지도 않았어요. 전자칠판의 2줄을 가리키고는 자리로 돌아가 엑셀 파일을 열었을 뿐이었죠. 실무진은 곽철우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서방이 원하는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분노든 해명이든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는 순간 서방의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곽철우는 침묵이라는 무기를 선택한 거였어요. 바로 그 시각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서는 비명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디터 클라인 사단장이 브뤼셀 지휘부에 긴급 통신을 쏴 올렸어요. 영하 15도의 4월 한파가 눈보라를 몰고 왔고 클라인 사단장의 전차 중대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리 부품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발 부품 수급이 끊기면서 전차 세대의 포탑 구동 장치가 멈춰버린 겁니다. 클라인 사단장의 목소리가 통신기 너머로 거칠게 쏟아졌죠. 포탑이 안 돌아가는 전차가 뭡니까? 고철 덩어리입니다. 내 병사들한테 고철 위에 올라타고 전선을 지키라는 겁니까? 브뤼셀 참모부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르센 총장의 귀에는 클라인 사단장의 절규가 닿지 않았어요. 총장 집무실의 벽난로는 아직 따뜻했고 와인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전방의 추위는 본부의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해진 건 NATO 실무진이었어요. 정치인들은 골프를 치고 와인을 마셨지만 실무자들은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침묵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항복은커녕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실무진 사이에서 새로운 제안이 올라왔어요. 한국 측에 타협안을 보내자는 거였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핵심 기술 50%를 NATO에 이전하면 미납금의 절반만 선지급하겠다. 나머지 절반은 2차 회계연도에 정산하겠다. 얄팍한 꼼수였습니다. 2조 원 중 절반만 주고 대신 한국의 핵심 기술을 절반이나 빼먹겠다는 거였어요. 저도 이 제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돈에 목마른 한국이라면 기술이라도 내놓고 당장의 현금을 움켜쥐려 할 거라고 봤거든요. 실무진이 이 제안을 암호화 팩스로 창원에 발송했습니다. 회신은 12시간 뒤에 왔어요. 팩스기에서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NATO 실무진이 달려들었죠. 기대감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어요. 종이를 집어든 참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안서가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곽철우가 보낸 건 전혀 다른 문서였습니다. 상단에 붉은 글씨로 NATO의 계약 위반 조항 목록이 타이핑되어 있었어요. 선수금 미납 일시, 전산망 동결 일시, 그리고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연 15% 복리 지연 이자 계산표.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하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 확인 요망. 그뿐이었어요. NATO의 타협안에 대한 답변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절반 선지급이요? 곽철우는 그 제안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실무진이 허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 제안서 사본을 구겨 쥐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갤러거 수석, 한국 측이 파쇄기에 넣은 건 아닙니까? 우리 제안서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참모의 말이 정확히 맞았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곽철우라는 인간은 NATO의 제안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밀어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엑셀을 열어 벌금 고지서를 작성했겠죠. 분노 대신 이자를 계산하는 인간. 모욕 대신 복리를 타이핑하는 인간. 골프장에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팩스기 위에 놓인 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 확인증만이 차갑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붉은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2조 원을 쥔 쪽이 지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예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시각 유럽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긴급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NATO의 선수금 동결 조치로 인해 한국 방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곧 백기를 들 것으로 전망한다. 라르센 총장이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럽 국방장관 회의에서 자신감을 피력했죠. 전문가들이 한국의 항복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논리도 서방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한국은 지금쯤 전화기를 붙잡고 매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창원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팩스기 위에는 벌금 고지서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브뤼셀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눈이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곽철우의 그 서늘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도축장 검수관의 눈. 롤렉스 초침이 째깍거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사령부 회의실에 다시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라르센 총장이 직접 건 호출이었죠. 한국 측 대표단이 면담을 요청해왔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됐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틀간의 침묵은 체면치레였을 뿐이고 결국 백기를 들고 찾아오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2조 원의 산소호스가 뽑힌 지 사흘째인데 더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라르센 총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회의실로 들어오면서 실크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더니 평소보다 느긋한 걸음으로 마오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회의실 문 쪽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가르니의 사령관은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눈빛에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르니의 사령관의 우려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곽철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과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낡은 가죽 가방,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검은 양복, 그리고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무표정. 반발짝 뒤에 또 한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차가운 무태 안경,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넘긴 포마드 헤어. 체구는 곽철우보다 작았지만 걸음걸이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왼손에 검은색 바인더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제 주먹만 했어요. 라르센 총장이 다리를 꼰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결국 백기를 들고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조롱이 섞인 인사였어요. 라르센 총장 특유의 속삭이는 말투였죠. 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곽철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읍소가 시작될 거였어요. 유해를 요청하거나 분할 상환을 제안하거나 기술 이전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말하겠죠. 20년간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아시아 관료들은 결국 이 자리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었어요. 곽철우가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투박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크기는 A사 한 장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곽철우가 그 봉투를 마오가니 테이블 정중앙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정확하게 중앙에 놓았어요. 봉투 표면에 뭔가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어요.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관인이었어요. 선명한 붉은색 직인이 봉투 한가운데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기도 전에 등줄기가 뻣뻣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곽철우의 손놀림이, 그 봉투를 내려놓는 동작이, 이건 읍소하러 온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곽철우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 상단의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방산 수출 계약 직권 해지 통보서, 한글 아래에 Unilateral Termination and Notice of Defense Exports Contract라는 영문이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읍소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이 아니었어요. 곽철우 옆에 서 있던 무태 안경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안경 다리를 검지로 밀어 올렸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종이를 베는 것 같은 소리였죠. 윤태식, K방산 수출 컨소시엄 최고 법무 책임자입니다. 본 통보서의 조건을 낭독하겠습니다. 라르센 총장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저는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윤태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사전 정보에도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서류의 첫 번째 항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지연 배상금을 포함하여 미납 선수금 2조 원 전액을 현찰 일시불로 완납하십시오. 라르센 총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2조 원을 내놓으라고요? 돈줄을 쥔 쪽은 우리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빚쟁이가 채권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호통치는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토 사무총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발송하십시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라르센 총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과문이요? 나토 사무총장이 아시아의 하청업체에 사과를 하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이 세 번째 항목을 읽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셋째,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 및 에너지, 외교에 대한 간섭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십시오. 라르센 총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와인잔이 없었으면 주먹을 쥐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야.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양손으로 찢으려 했어요. 종이에 모서리를 움켜쥐는 순간 곽철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곽철우는 찢어지려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왼쪽 손목에 오메가 시계를 내려다보며 초침을 세고 있었어요. 톡, 톡. 검지로 시계 유리면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고함보다 크게 들렸어요. 착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곽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뤼셀에 온 뒤 처음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사형 선고문을 읽는 판사의 톤이었습니다. 4월 2일 자정.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들의 혓바닥이 아니라 이 도장이 남은 72시간을 통제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라르센 총장이 다리를 풀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가르니에 사령관이 벽에서 등을 떼고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블릿 PC를 내려다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곽철우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윤태식이 검은색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 곽철우의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에서 울렸어요. 사흘 전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의 무게가 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라르센 총장이 테이블 위에 남겨진 검은색 바인더를 내려다봤어요. 수천 페이지의 계약서가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붉은색 탭이 중간중간 튀어나와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서류를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찢지 못했어요. 찢어야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르니의 사령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들은 읍소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형장에 교수대를 세우러 온 겁니다. 라르센 총장이 가르니에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벽난로에 불꽃이 일렁거렸어요. 아직은 따뜻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곽철우가 말한 72시간이 끝나면 이 불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롤렉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렸어요. 72시간. 3일. 곽철우의 오메가 시계와 제 롤렉스가 같은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시계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곽철우의 시계는 처형을 카운트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지긴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젖은 핏자국처럼 번들거렸어요. 데드라인 48시간 전이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새벽 4시였죠. 브뤼셀 사령부 회의실에 나토 고위 참모진이 눈을 비비며 모여들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사흘 전까지 와인잔을 기울이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영하 15도. 기상 관측 이래 유럽의 4월 기온으로는 최저 기록이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속삭이는 말투는 여전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회계연도 마감을 핑계로 블러핑을 하는 겁니다. 4월 2일이 지나면 2분기 예산이 풀리고 자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참모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라르센 총장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진짜로 2조 원짜리 계약을 날려버릴 리가 없었습니다. 장사꾼이 자기 물건을 바닥에 내던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블러핑이라면 우리가 꿋꿋이 버티는 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곽철호의 그 무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블러핑을 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워싱턴의 힘을 직접 쓰는 거였죠. 백악관에서 한국 대통령실로 직통 전화를 넣으면 됐습니다. 대통령 대 대통령 라인이 가동되면 곽철호 따위는 순식간에 묻혀버릴 거였어요. 말단 관료가 아무리 배짱을 부려도 윗선이 꺾이면 끝이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 안보 보좌관실을 통해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접촉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연결이 됐어요. 상대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소속을 밝히는 짧은 멘트가 나왔어요. 통역관이 옆에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수출통제심사국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대통령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라고요? 대통령실 직통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왜 방위사업청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3번째, 4번째 모두 같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 건에 관한 모든 통신을 곽철호의 벙커 책상으로 자동 착신 전환해 버린 거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곽철호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곽철호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권을 넘긴 거였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른 루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곽철호를 우회해서 한국의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어요. 데드라인 36시간 전. 저는 윤태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존심을 구겨 넣어야 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가다듬었어요. 윤 법무 책임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전산망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전환기라 송금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어요. 3개월만 유예해 주시면 전액 정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종이를 스치는 것 같은 톤이었죠. 외교적 논의는 국무부로 가십시오. 여기는 계약만 봅니다. 탁! 서류 모서리로 뭔가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발신음이 귀를 때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30초쯤 굳어 있었습니다. 3개월 유예.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한국의 손해가 아닌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계약만 본다고요? 2조 원을 떼일 수도 있는 마당에 3개월의 시간도 안 준다는 겁니까? 데드라인 24시간 전. 회의실 분위기가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가르니에 사령관이 폭발했어요. 태블릿 PC에 띄워놓은 무기고 재고표를 허공에 내던졌습니다. 얇은 기기가 공중에서 빙글 돌다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쩍 갈라졌어요. 저들은 진짜로 끊겠다는 겁니다. 블러핑이 아니에요. 최전방 재고가 3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포탄도, 수리 키트도, 궤도 링크도 바닥이에요. 라르센 총장이 가르니에 사령관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르니에 사령관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닥에 깨진 태블릿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 높였죠.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를요. 저 숫자 앞에서 와인잔 기울이며 체면 노름하실 겁니까? 그때 화상회의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디터 클라인 사단장이었어요. 방탄모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클라인 사단장의 배경 화면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막사 아닌데도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나르센 총장, 내 부대원 600명이 전차 없이 접경 지역에 서 있습니다. 이러다 포탄 한 발 못 쏘고 묶이면 그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당하는 겁니다.
라르센 총장이 클라인 사단장의 발언을 묵살하려 했어요. 하지만 클라인 사단장이 먼저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졌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전방 지휘관이 사무총장의 면전에서 통신을 일방적으로 끊는 건 불복종에 가까운 행위였어요. 나토의 내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초조해진 건 저였습니다. 현금도 안 통하고 백악관 라인도 먹히지 않고 유해 제한도 씹혔어요. 실무진 한 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나토 회원국들이 확보한 희귀 광물 채굴권이 있었어요. 코발트, 리튬, 망간. 이걸 현물 결제 형태로 한국에 넘기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실물로 때우자는 거였죠.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니까 광물 채굴권에 침을 흘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팩스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광물 현물 결제 제안서. A사 3장짜리 문서였어요.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이 지났을 때 팩스기가 딸깍거렸어요.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실무진이 달려들었어요.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상단에 짧은 문구가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중고장터 거래 사양. 그 아래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100% 현금 완납 외불가. 그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광물 따위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현금을 내놓든지 아니면 4월 2일 자정에 모든 게 끝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졌어요. 라르센 총장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속삭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것들이 뭘 믿고 이러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 소리를 내며 쪼개졌습니다. 4월의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데드라인까지 1시간 남았어요. 만년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도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2조 원을 쥔 쪽이 지는 게임은 없다고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이미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롤렉스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4월 2일 자정을 향해. 라르센 총장의 벽난로가 아직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꽃이 유럽의 마지막 온기라는 걸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곽철호의 오메가 시계도 같은 시간을 세고 있었겠죠. 다만 저 한국인의 시계는 떨리지 않았을 겁니다. 초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계식이었으니까요. 데드라인 10분 전이었습니다. 브리셀 나토 사령부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라르센 총장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죠. 한국 측 대표단을 즉시 불러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라르센 총장이 한국을 부르다니요. 사흘 전까지 다리를 꼬고 와인을 마시며 블러핑이니 버텨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입으로 이제 와서 한국을 소환하겠다고요. 상황이 그만큼 급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사흘 전의 여유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참모진의 얼굴이 하나같이 회색빛이었어요. 잠을 못 잔 눈들이 충혈되어 있었죠. 라르센 총장만 겉으론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실크 넥타이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넥타이 매듭을 흐트러뜨린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곽철호와 윤태식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곽철호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윤태식은 검은색 바인더를 왼손에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사흘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잠을 설친 기색도 초조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나토가 온갖 수를 다 쓰는 동안 저 두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라르센 총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속삭이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핏대가 목 위로 붉어져 나왔습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데드라인을 일주일 연장하십시오. 나토 30일 개국의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일주일이면 전산망을 정상화하고 송금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명령이라고 했어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꺼내든 겁니다. 저는 속으로 끄덕였어요. 이 카드는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배짱을 부려도 나토라는 이름의 무게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동맹을 적으로 돌리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 곽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윤태식을 한번 쳐다봤어요. 눈짓이었죠. 윤태식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찰칵 소리를 내며 잠금을 풀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계약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붉은색 탭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윤태식은 바인더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페이지를 넘기더니 정확히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촤락. 수천 장의 종이가 한꺼번에 펼쳐지는 소리가 브리핑룸을 채웠습니다. 114페이지. 특약 조항이었어요. 윤태식이 안경 다리를 검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펜을 꺼냈어요. 펜촉을 딱 열더니 114페이지 상단의 조항 위에 일직선으로 쫙 줄을 그었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았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직선이었습니다. 국제상사법 제7조 밑본 계약서 제14조 특약에 의거하여 통보합니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법전을 읽는 기계 같았죠. 4월 2일 0시 0분부로 기납부된 선수금 2조 원 전액은 대한민국 국고로 환불 불가 강제 귀속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환불 불가라고요? 2조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요. 라르센 총장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탈 와인잔이 흔들렸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 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토가 선수금을 틀어진 게 아니었어요. 계약을 어긴 건 나토 쪽이었고 그 위반의 대가로 이미 넘긴 2조 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쥐고 있다고 생각한 돈이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있었어요. 라르센 총장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크리스탈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투명한 파편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바닥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와인 한 방울이 라르센 총장의 구두코 위에 튀었어요. 라르센 총장은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물량이었습니다. 창원 공장에 이미 조립이 완료된 K2 전차와 부품들이 있었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물량의 소유권을 놓고 국제 소송을 걸면 됐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몇 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한국은 물건을 못 빼돌리고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저는 이 논리를 머릿속에서 급하게 정리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물량 반출을 금지시킬 겁니다.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국제법상 동결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국은 완성된 전차 한 대도 못 빼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태식이 바인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붉은 펜으로 두 번째 줄을 그었어요. 이번에도 일직선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발동 시 생산 라인 상점 물량의 소유권은 즉시 박탈되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직권으로 타국에 재배정됩니다. 본 조항은 자동 발효되며 별도의 통보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소유권이 자동으로 박탈된다고요? 소송을 걸 틈도 없이 완성된 전차든 조립 중인 부품이든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한국이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팔아치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주문한 물건이 우리 손에 닿기도 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건 국제법상 사기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이었는데도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호가니가 진동했어요. 하지만 윤태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숙여 바인더의 해당 페이지 최하단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붉은 펜 끝으로 한 지점을 톡톡 가리켰습니다. 서명이 있었어요. 최하단 오른쪽 구석. 만년필로 적은 필기체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늘고 우아한 곡선. 헨릭 라르센. 나토 사무총장의 친필 서명이었어요.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라르센 총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자신이 서명한 겁니다. 이 특약 조항을 자신의 손으로 승인한 거였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일일이 읽지 않았겠죠. 한국의 법무팀이 심어둔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킨 거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감히 이런 조항을 발동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라르센 총장의 서명을 내려다봤어요. 우아한 필기체가 형틀의 매듭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에 밧줄을 건 거였어요. 한국이 건 게 아니었습니다. 윤태식이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찰칵. 잠금 소리가 사형 선고의 마침표 같았어요. 곽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죠. 제네바 국제상사중재재판소 수석위원이
오늘 오후 성명을 발표합니다. 본특약은 국제상법상 완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가르니에 사령관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제가 내리친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의 와인 자국이 대리석 위에서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어요. 곽철호와 윤태식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브리핑룸의 샹들리에 불빛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와인잔 파편 사이로 바인더에서 떨어져 나온 붉은색 탭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14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내려다보며 손톱을 손바닥에 파묻었어요. 피가 배어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롤렉스를 봤어요. 데드라인까지 3분이었습니다. 3분 뒤면 2조 원이 증발합니다. 전차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법적 수단으로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라르센 총장이 자기 손으로 서명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먹잇감이 직접 만들고 직접 발을 들여놓은 덫이었어요. 곽철우가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 손목에 오메가 다이버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12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선 뒤 곽철우는 복도 끝 통신실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브리핑룸 문틈 사이로 지켜봤습니다. 따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이 축축했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곽철우의 낡은 가방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12시 정각을 찍었어요. 4월 2일 자정. 72시간의 데드라인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곽철우가 통신실 수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짧은 신호음 뒤에 연결이 됐어요. 곽철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수출 통제 절차, 즉시 발동. 그뿐이었습니다. 부연 설명도, 확인 질문도 없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곽철우가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 서 있는 저를 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곽철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승리의 쾌감도, 복수의 열기도 없었습니다. 일을 끝낸 사람의 눈이었어요.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접는 공무원의 눈. 저는 그 눈빛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죠. 작전 통제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라르센 총장과 참모진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6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모든 화면이 일제히 켜졌어요. 창원 방산 클러스터 내부의 CCTV 생중계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멈춰 섰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K2 전차 조립 라인이 보였어요. 거대한 로봇팔 8대가 전차 차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유압 장치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러핑이었다고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곽철우가 전화 한 통으로 허세를 부린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3초 뒤였어요. 로봇팔 하나가 멈췄습니다. 용접 불꽃이 꺼졌어요. 2초 뒤에 두 번째 팔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도미노처럼 하나씩 꺼져갔어요. 마지막 8번째 로봇팔이 전차 포탑 위에서 정지했을 때 공장 전체가 굉음과 함께 침묵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심장이 박동을 멈춘 것 같았어요. 유압 장치의 웅웅거림이 사라지자 스피커에서 금속이 식어가는 틱틱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라고 중얼거렸어요. 설마 진짜로.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도색 라인이었습니다. 나토 규격의 올리브 드랩 도장이 완료된 K2 전차 6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장갑판 측면에 국기 데칼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독일 3색기, 폴란드의 흰색과 붉은색, 덴마크의 붉은 십자가, 각국에 인도될 물량이었어요. 우리가 2조 원을 내고 주문한 물건이었습니다. 작업자 2명이 전차 위로 올라갔어요.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화면을 확대한 참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레이저 커터입니다. 작업자가 독일 국기 데칼 위에 레이저를 갖다 댔어요.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금속 표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데칼이 가장자리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삼색기가 뒤틀리며 장갑판에서 벗겨져 나갔어요. 쇳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작업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날처럼 정확한 동선으로 데칼을 도려냈어요. 첫 번째 전차의 독일 국기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45초가 걸렸습니다. 옆 전차에서는 폴란드 국기가 벗겨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세 번째 전차의 덴마크 국기 위에서도 푸른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곽철우가 72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중단부터 데칼 제거까지 모든 절차가 사전에 설계되어 있었어요.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작전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토 모니터링 요원 3명이 동시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 명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 바닥에 내던졌어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죠. 물량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국기가 뜯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막는다고요? 어떻게요? 창원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나토 군대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외교적 항의라고요? 곽철우가 그딴 것에 반응하는 인간입니까? 저는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쥐고 스크린을 노려봤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0km 떨어진 공장에서 우리의 전차가 우리의 국기를 잃어가는 걸 눈뜨고 지켜보는 것밖에. 세 번째 스크린에 화상회의 창이 떴습니다. 디터 클라인 사단장이었어요. 폴란드 접경의 눈보라 속이었습니다. 방탄모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클라인 사단장의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시뻘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를 들어 올려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클라인 사단장도 같은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대에 배치될 전차에서 독일 국기가 레이저로 도려지는 장면을. 클라인 사단장의 손이 떨렸어요. 태블릿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클라인 사단장이 방탄모를 벗었어요. 눈 위에 던졌습니다. 아니, 집어 던졌어요. 방탄모가 눈밭에 처박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클라인 사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내 전차입니다. 내 부대원들이 타야 할 전차란 말입니다. 저걸 눈 뜨고 보라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클라인 사단장의 뒤쪽으로 막사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난방이 끊긴 건 아직 아니었지만 클라인 사단장의 부대원들이 하얀 입김을 뿜으며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4월이었어요. 전차도 없고 따뜻한 막사도 보장할 수 없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창원 공장으로 전환됐어요. 네 번째 전차의 데칼이 완전히 제거된 뒤였습니다. 장갑판 측면이 텅 비어 있었어요. 국기가 있던 자리에 레이저로 도려낸 자국만 선명했습니다. 마치 문신을 지운 피부처럼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차에서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속도로, 감정 없이. 라르센 총장이 넥타이를 잡아당겼어요. 실크 매듭이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거칠게 잡아 풀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라르센 총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북유럽 귀족 특유의 창백한 피부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멈춰. 저걸 멈추란 말이야. 라르센 총장이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스크린 속의 한국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곽철우만이 그 라인을 다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곽철우는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서 오메가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겠죠. 가르니의 사령관이 팔짱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4월의 눈보라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가르니의 사령관이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어요. 끝났군. 우리가 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여섯 번째 전차의 덴마크 국기가 레이저 불빛 아래에서 마지막 연기를 피워 올리며 사라지고 있었어요. 2조 원의 피 같은 돈과 수백 대의 최첨단 전차가 서방의 눈앞에서 증발해 버린 4월 2일 자정이었습니다. 롤렉스를 내려다봤어요. 자정을 넘긴 초침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창원 공장의 라인이 멈춘 지 정확히 4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브리셀 작전 통제실의 스크린에는 여전히 창원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공장, 정지된 로봇팔, 국기가 도려진 전차들. 스크린 속 풍경은 거대한 관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죽은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르센 총장은 1시간 전에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참모진 대부분도 빠져나갔어요. 남은 건 저와 모니터링 요원 2명,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는 가르니의 사령관뿐이었습니다. 그때 스크린 한쪽 구석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공장 정문 CCTV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SUV 4대가 종대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선두 차량 위에 작은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초록색 바탕에 하얀 글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기였어요. 차량이 공장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금실로 자수가 놓인 최고급 비슈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창원 공기가 차가웠을 텐데 코트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뒤따르는 수행원 6명이 서류 가방과 위성통신 장비를 들고 줄줄이 내렸어요. 사드 빈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국방조달청장이었습니다. 왕세자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시각에 이 장소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모니터링 요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갤러거 수석, 사우디 조달청장입니다. 전용기로 온 것 같습니다. 전용기라고요? 데드라인이 끝나자마자 전용기를 타고 창원에 내렸다는 겁니까? 저는 스크린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사드 청장이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긋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 쇼핑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전에 조율된 겁니다. 곽철호와 사드 청장 사이에 이미 합의가 끝나 있었던 거였어요. 72시간의 데드라인은 나토에 대한 최후 통첩인 동시에 사우디의 물량을 넘기기 위한 카운트다운이었던 겁니다. 스크린 속에서 사드 청장이 국기가 도려진 K2 전차 앞에 섰어요. 장갑판 측면에 텅 빈 자리를 손으로 한번 쓱 쓸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사드 청장이 비슈트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전차 보닛 위에 수표책을 올려놓더니 금색 만년필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내용은 이랬어요. 스위스 연방은행 실시간 이체 승인. 금액 4조 원. 나토가 2조 원을 놓고 72시간을 발버둥 치는 동안 사우디는 그 2배를 단 한 번의 펜 놀림으로 쏴버린 겁니다. 3분 뒤 창원 공장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스크린 속에서 천장의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봇팔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팔이 일어나더니 두 번째, 세 번째, 4시간 전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장치의 웅웅거림이 스피커를 통해 브리셀 작전 통제실까지 전해졌어요. 공장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라인 위에 올라온 건 나토 규격의 올리브 드랩 도장이 아니었어요. 초록색 페인트가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진한 초록색,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색이었어요. 독일 국기가 뜯긴 자리, 폴란드 국기가 도려진 자리, 덴마크 국기가 녹아내린 자리를 사우디의 초록색이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르니의 사령관이 눈을 떴어요. 스크린을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르니의 사령관이 제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얼굴이 코앞이었어요. 저들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어. 우리의 사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거지. 자네가 우리 유럽의 심장에 직접 총을 쐈군. 저는 가르니의 사령관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사드 청장이 외신 기자단 앞에 서고 있었어요. 창원 공장 정문에 어느새 카메라 수십 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드 청장이 영어로 말했어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렷한 발음이었죠. 유럽의 거렁뱅이들이 걷어찬 세계 최고의 방패를 사우디 왕국이 전량 접수합니다. 거렁뱅이. 그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작전 통제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토 31개국의 군사 동맹을 거렁뱅이라고 불렀습니다. 2조 원도 내지 못해 발버둥 치던 서방을 향한 조롱이었어요. 그 순간 다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모스크바 발신이었어요. 가즈프롬 본사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드미트리 최, 가즈프롬 극동에너지 네트워크 부사장이었습니다. 사할린 고려인 3세라는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인물이 여기서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드미트리 최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다 바래진 색깔, 구겨진 모서리, 한글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라면 포장지였어요. 낡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한국산 컵라면 포장지 조각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최가 그 조각을 가슴에 꾹 눌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3초쯤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2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시절 모두가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의 영업사원 하나가 이걸 놓고 갔습니다. 드미트리 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오랜 형제국 한국을 겁박한 유럽연합에 대해 가즈프롬은 이유행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차단합니다. 작전 통제실의 공기가 증발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스 차단이라고요? EU 전체의 천연가스 공급을요? 4월의 기록적인 한파 한복판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참모 한 명이 의자를 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라르센 총장에게 보고하러 간 거였죠. 5분도 지나지 않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라르센 총장 집무실의 내부 감시 모니터가 한쪽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벽난로가 보였습니다. 불꽃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1분, 2분. 불꽃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스 공급이 끊긴 거였어요. 장작 위에서 마지막 불씨가 파르르 떨더니 사라졌습니다. 연기만 가늘게 피어올랐어요. 라르센 총장의 벽난로가 꺼졌습니다. 디터 클라인 사단장의 화상회의 창이 다시 열렸어요. 클라인 사단장이 막사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어요. 라디에이터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손을 뗐습니다. 차가워진 거였어요. 클라인 사단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블룸버그 속보가 터졌어요. 작전 통제실 모니터 하단의 붉은 글씨로 속보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나토의 오만이 부른 대참사, K방산 물량 사우디 전량 인수, 러시아 EU 가스 공급 전면 차단. 블룸버그 기자 엠마 톰슨의 이름이 기사 상단에 박혀 있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선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사우디 왕실 국방조달청의 공식 성명이 뒤이어 릴리즈됐어요. 나토가 포기한 K방산 물량 전량에 대해 현찰 100% 결제를 완료했으며 즉시 선적을 개시한다.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사우디 왕국은 최고의 무기에 최고의 값을 치른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직통이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직무 해임. 즉시 귀국하라. 5글자의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였지만 무게는 같았어요. 아니, 더 무거웠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올린 커리어가 문자 한 통으로 끝난 겁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기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 스크린에 불빛을 반사했어요. 무기도, 돈도, 난방도, 오만한 서방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작전 통제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울 힘이 없었습니다. 해임 통보 문자의 불빛이 천장의 샹들리에와 겹쳐 흐릿하게 번졌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감겨 돌아갔어요. 조지타운대 졸업식 날의 부푼 가슴, 국가안보회의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의 긴장감, SWIFT 통제망 하나로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관이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 전부 끝났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요.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라르센 총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전갈이 왔어요. 마지막 회의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몸을 일으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입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입김이요. 브리셀 나토 사령부 회의실 안에서 입김이 보인다는 건
난방이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최가 밸브를 내린 지 5시간도 되지 않아 건물 전체가 식어버린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풍경이 사흘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위에 깨진 크리스탈 와인잔 파편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널려 있었습니다. 서류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샹들리에는 켜져 있었지만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끊기니까 빛마저 온기를 잃은 것 같았어요. 서방 외교관 7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이 건물에서 코트를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리셀 나토 사령부는 1년 내내 섭씨 22도가 유지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어깨를 움츠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인간들. 사흘 전까지 아시아의 하청업체를 길들이겠다며 가슴을 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코트 위에 머플러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실크 넥타이는 아까 풀어 헤친 뒤 다시 매지 않았어요. 셔츠 첫 번째 단추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북유럽 귀족의 우아함이라곤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라르센 총장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어요. 그 눈빛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이상했어요. 한국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라르센 총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대리석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깨진 와인잔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제 왼쪽 어깨를 스치고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라르센 총장이 테이블을 돌아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3걸음, 2걸음. 코앞에 섰어요. 라르센 총장의 손이 제 셔츠 칼라를 움켜쥐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톰 포드 정장의 첫 번째 단추가 뜯겨 나갔습니다. 라르센 총장의 입에서 거친 숨결이 뿜어져 나왔어요. 속삭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고함이었어요. 이 참사는 내 놈의 야만적인 오판 때문이야. 내 놈이 한국을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 멱살이 비틀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라르센 총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떼어내려고 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에너지 계약까지 건드리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벽난로 앞에서 와인 드시면서 고개 끄덕이셨잖습니까? 라르센 총장이 손을 놓았어요. 뒤로 물러서며 테이블 모서리에 엉덩이를 기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봤어요. 추악한 책임 떠넘기기였습니다. 사흘 전까지 한 팀이었던 인간들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의 멱살을 쥐고 남 탓을 하는 꼴이었어요. 화상회의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디터 클라인 사단장이었어요. 클라인 사단장의 배경 화면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막사 내부인데도 벽에 성에가 끼어 있었어요. 클라인 사단장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영하 15도의 최전방에서 난방까지 끊긴 겁니다. 클라인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려서 마이크가 덜컹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절규였습니다. 내 놈들의 그 빌어먹을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내 병사들은 무기도 없이 이 4월의 얼음 구덩이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클라인 사단장의 숨소리만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호흡이었어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눈물보다 먼저 터진 거였죠. 라르센 총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르니에 사령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4월의 눈보라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가르니에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 묻어나는 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룰을 깨는 순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가 된다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었지. 다국적 연합 훈련에서 직접 겪어봤으니까. 하지만 자네들은 와인이나 마시면서 콧방귀를 뀌었잖아. 가르니에 사령관이 고개를 돌려 라르센 총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냉소가 입꼬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롱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롱 뒤에 비통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르니에 사령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갑질이 나토의 목을 칠 자살 행위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30분 뒤 라르센 총장이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이사회의 압박이었어요. 27개 유럽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동시에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거든요. 라르센 총장이 성명서를 읽는 동안 목소리가 3번 끊겼습니다. 읽다가 멈추고 숨을 쉬고 다시 읽었어요.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라르센 총장의 눈가가 부러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울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성명 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벌어진 일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라르센 총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던 유럽 27개국 국방장관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앞다투어 창원 방위사업청에 면담을 요청했어요. 사흘 전까지 한국을 하청업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곽철호의 일정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세상이 뒤집힌 거였어요.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르센 총장도, 가르니에 사령관도, 외교관들도 전부 빠져나갔어요. 텅 빈 회의실에 샹들리에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에 롤렉스를 내려다봤어요. 금빛 케이스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20년 전 첫 번째 아시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자축 선물로 산 시계였어요. 달러의 힘을 상징하는 시계였습니다. 버클을 풀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롤렉스를 빈 마호가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금빛이 나무결 위에서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손목에서 사라졌어요. 가벼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비어버린 거였어요. 우리는 한국이 달러로 길들여지는 충견인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는 하청업체인 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한국은 차가운 계약과 원칙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는 맹수였어요.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알았어요. 롤렉스의 초침이 텅 빈 책상 위에서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는 패배자의 심장 소리처럼 회의실 안에서 허공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